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친절한 지도교수 빵론입니다. 여기는 논문의 신 빵론 특강 강의실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학습할 주제는 이론적 배경, 핵심 어구를 이용하라 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린 바와 같이 인용 문장 구성 레벨 3의 개강 및 실습이라는 부제목으로 진행이 되는 연재되는 거죠. 연재되는 강의입니다. 혹시 지금 이 강의 영상을 시청하기 시작을 했는데 레벨 3이 뭔지 모르겠다. 뭐야 그럼 1도 있고 2도 있나? 뭐 그 뒤에 또 뭐가 더 있나? 그게 좀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있는 영상으로 가셔가지고 레벨 1, 2, 3, 4의 구분부터 먼저 좀 정립을 하시고 그 개념부터 정립을 하신 뒤에 이 강의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강의를 들을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아무튼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레벨 3이 어떤 수준의 글쓰기인지 그 개념은 이미 이해하고 있는 걸로 알고 그러면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적 배경, 질 높게 구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어도 레벨 3 수준의 문장 구성 방법을 습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장기적으로는 레벨 4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이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적어도 레벨 3 수준까지는 이르고 여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이론적 배경의 인용 문장 구성을 위한 그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먼저 드리고요. 이 레벨 3 수준의 문장 구성 방법의 핵심 기법은 여기 빨간색으로 친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어구의 선택 및 조합이 결국은 레벨 3 수준을 달성하게 만드는 글쓰기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핵심 어구의 선택 및 조합,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이번 강의에서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레벨 3 수준에 이르는 글쓰기를 하려면은 적어도 핵심 어구를 뽑아내고 그걸 뽑아내서 조합시키는 능력이 필요하구나. 이 정도는 이해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레벨 3 수준의 문장을 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한번 쭉 정리를 해봤어요. 이런 식으로 절차를 밟아 나가야 결국은 조금 질 높은 이론적 배경 글쓰기가 완성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그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용할 선행연구 논문을 검색하고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인용할 문장을 발췌를 합니다. 이제 선행연구 논문을 검색해서 어떤 논문을 내가 참고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그걸 이제 선택을 한 게 되겠죠.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그 선행연구 논문을 읽어보게 될 건데 읽어보고 난 뒤에 내 논문에 반영할 그런 인용 문장을 발췌를 해야겠죠. 그냥 뭐 대충 보고 뭐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하면서 여기서 조금 적고 저기서 조금 적고 그렇게 엉성하게 이론 구차를 해서는 안 됩니다. 어, 이제 쭉 선행 연구 논문을 읽어보고 난 뒤에 이 내용은 이 문장은 아니면 적어도 이 문단은 내가 발췌해서 내 논문에 반영을 시킬 필요가 있다. 뭐 그럴 때 이 인용할 문장을 발췌를 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고 따로 메모를 하든지 아니면 표시를 해 놓든지 해서 그걸 이제 나중에 내가 이론적 배경에 있는 그런 이제 글쓰기를 시작을 할 때 그런 발췌된 문장들을 쭉 나열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좀 체계적으로 이론적 배경의 글쓰기를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발췌 문장의 내용을 파악하고 정리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정리된 걸 토대로 해서 핵심 어구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핵심 어구를 조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론적 배경에 이제 반영을 할 글을 완성시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시겠죠. 예, 나중에 가서 실습을 할 건데 그런 실습을 하면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이런 절차를 설명한 것이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씩 뭐 조급해 하지 마시고 하나씩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지금 절차를 설명하면서 여기까지는 거의 뭐 짜깁기 수준하고 똑같은 거죠. 레벨 1 수준의 뭐 인용 문장을 구성을 했다 그러면은 짜깁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냥 선행연구 논문을 검색하고 선택을 한 뒤에 이 선행연구 논문에 있는 이제 뭐 일정한 문장 또는 문단을 발췌를 해서 그걸 막 조합을 시키면은 그게 짜깁기잖아요. 짜깁기에서 더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발췌된 문장의 내용을 파악하고 정리하는 게 이제 레벨 3 수준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난 뒤에 핵심 어구의 선택, 핵심 어구의 조합, 여기까지 가야지 레벨 3 수준의 문장을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발췌 문장의 내용을 파악하고 정리하는 방법을 또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면은 이렇게 네, 4개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선행연구 논문을 내가 선택을 했으면은 그 내용을 반복해서 읽어야겠죠. 제가 추천하는 것은 3에서 5회 정도입니다. 3에서 5회 정도 첫 번째 읽기 시작을 했을 때는 정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용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됐다 싶으면은 2, 3회 정도는 이제 속독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마지막 뭐 이제 4회 또 5회 정도 이제 5회독 정도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다시 또 정독을 하고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읽으면은 그 내용이 이제 파악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파악된 내용을 가지고 인용 용도에 맞춰서 문장마다 이름을 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그런 문장, 뭐 내가 이제 참고할 문헌을 여러 개를 이제 선택을 했으면은 비슷한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런 내용은 발췌한 문장 내에서도 그런 게 나온다면은 제거를 해야겠죠. 제거를 해야 중복된 내용이 내 논문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인용 순서를 정해서 최종적으로 이 발췌 문장의 내용을 이제 완벽히 파악한 뒤에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이런 것을 제가 이런 표를 통해서 작성을 해서 이제 그 선행연구 그 발췌된 문장을 정리하라. 네, 그렇게 많이 알려드리는데요. 뭐 꼭 이런 표가 아니더라도 뭐 제가 만든 임의로 만든 표이기 때문에 뭐 계속 이렇게 활용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표를 정리를 해서 활용을 하는 것이 참 좋겠다 싶어서 이제 여러분들께도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막 지금 제가 캡처를 뜬 이미지를 하나 이제 여기에다 올려놨는데 이런 식으로 발췌된 문장을 하나하나씩 살펴서 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예, 순서도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문장 내용을 뭐 이제 어, 뭐 이제 첫 번째 문장 내용의 이제는 첫 번째 어구하고 이제 마지막 어구하고 적으면은 이제 다른 문장하고 식별이 쉽잖아요. 그리고 난 뒤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더라라는 것을 이제 뭐 명확히 살핀 뒤에 문장 이름을 이제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인용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출처도 미리 정리해 놓으면 좋겠죠. 그리고 중복되는 것들은 제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문장들이 있으면 쭉 내가 발췌한 문장 내에서 발췌한 문단 내에서
중복된 내용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요 내용은 어떤 거하고 중복이 됐기 때문에 제거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최종적으로 모든 내용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난 뒤에는 어떤 순서로 이 글을 이제 연결시켜 가지고 작성할 것인지 인용 순서도 정해서 이런 이제 엑셀표를 활용해 가지고 정리를 한다면은 쉽게 뭐랄까 이제 그 핵심 어구를 파악을 한 뒤에 조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인용 발췌한 문장을 정리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막 설명을 드리면은 이것만 가지고도 1시간, 2시간 동안 설명을 하게 돼요. 굉장히 뭐 이것도 이제 체계화된 어떤 논리가 있는 건데, 그런 논리는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뭐 이런 표를 좀 활용을 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문장을 발췌한 문장을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인용을 하기가 좋게끔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개념 정도만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난 뒤 이제 핵심 어구를 선택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런 것을 선택할 때 기준이 있느냐? 이런 것을 이제 물어보는 학생들도 있는데, 뭐 특별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전체 문맥을 고려를 할 때 절대 생략할 수 없는 문구. 이게 이제 그나마 유일한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달아놨는데요. 한번 문장을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요까지의 문장이라고 봤을 때요. 자,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둘째, 파레토 원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난점은 이 기준이 시장 밖에서 발생하는 배분의 가치를 평가하지 못한다는 점에 있다. 뭐, 이 관련된 내용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전공자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꼭 전공을 해야지 문장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뭐 상식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갈 필요도 있기는 하죠. 뭐 파레토 원칙이 뭔지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다면 이 말 전체가 이해가 안 갈 수는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문장이 나한테 주어졌을 경우에 문장을 쭉 읽어보게 되면은 어떤 것이 핵심 어구인지 내가 간파해 낼 수는 있어요. 그런 걸 이제 간파해 낼 때 이런 기준을 한번 적용해 보십사 하고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전체 문맥을 고려할 때 절대 생략할 수 없는 문구가 무엇인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이제 빨간색 쳐진 부분이 있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파레토 원칙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돼서 무슨 얘기를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핵심 어구는 파레토 원칙을 적용. 이렇게 제가 줄을 쳐놓은 거고, 줄보다는 동그라미를 쳐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걸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난점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난점도 중요한 어구다라고 이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난점은 뭐냐면은 배분의 가치를 평가하지 못한다라는 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핵심이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것도 핵심 어구에 속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을 수 있겠죠. 그런데 배분의 가치를 평가하지 못하는 전제 조건은 뭐죠? 시장 밖에서인 거죠. 시장 밖에서. 시장 밖에서 뭔가 발생하는 배분의 가치를 평가하지 못한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장 밖도 중요한 핵심 어구에 속할 수 있다라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핵심 어구를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핵심 어구를 선택하는 것이 레벨 3의 글쓰기라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기반이 된다라는 부분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명은 드리지만 한 번에 되는 건 없습니다. 이런 거는요. 제가 말미에 가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지만은, 제가 지금 이렇게 막 동그라미를 치는 것이 갑자기 이런 능력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저는 20년 넘게 이 논문 쓰기와 관련된 일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런 게 트레이닝이 많이 되어 있겠죠.
쉽게 쉽게 이렇게 찾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쉽지는 않을 거다. 계속 반복해서 스스로 훈련을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핵심 어구를 이렇게 선택을 하는 목적이 뭔지 그걸 이해를 하면은 레벨 3 수준의 글쓰기를 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런 목적도 한번 제가 정리해서 제시를 해봤는데, 어떤 짧은 문구로 정리가 된 이런 핵심 어구를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다면은 이것을 가지고 발췌 문장의 내용을 아주 빠르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이 문장 전체의 내용을 다 읽지 않더라도 파레토 원칙 적용, 난점. 아, 파레토 원칙을 적용하는데 뭔가 난점이 있는가 보다. 그리고 시장박, 배분의 가치를 평가하지 못한다. 아, 난점이 배분의 가치를 평가하지 못하는 건데, 이런 전제 조건은 뭐냐면 시장 밖에서 그런가 보다. 이 네 가지 동그라미 친 걸 가지고 이 문장 전체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핵심 어구를 가지고 발췌 문장의 내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 어구를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면요. 그리고 이 핵심 어구를 잘 조합한 뒤에 창의적 인용 문장을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하는데 이제 목적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 레벨 3 수준의 글쓰기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은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가셨죠? 그리고 이런 핵심 어구를 조합을 할 때 유의해야 될 점이 이제 한 5가지 정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 문맥이 최대한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하는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럼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겠죠. 그래 핵심 어구를 선택을 하고 나면은 얘하고 얘를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대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대로 쓰면 직접 인용이 되어 버리죠. 직접 인용을 하는 것은 베끼기를 했잖아요, 제가. 짜깁기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고, 그러니까 이 글을 그대로 내 논문에 옮기지 않으려면은 이 문장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문장이 주장하는 내용이 뭔지를 이해를 하고 핵심 어구를 찾아서 얘네들을 조합시켜서 새로운 글을 탄생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요? 내가 이해한 방식으로. 내가 이해한 대로 나의 글쓰기 방식에 맞춰서 이 핵심 어구를 조합해서 나의 글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대로 베껴 쓰지 않으려면 그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핵심 어구를 정하고 나면은 그 핵심 어구를 서로 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작성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은 이 핵심 어구를 조합하는 동안에 이 발췌 문장을 다시 들춰보는 것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 되면은 내가 발췌한 문장의 잔상이 남아 있습니다. 내 머릿속에. 그 잔상이 남아 있으면은 그 글과 비슷하게 쓰려고 하는 경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베껴 쓰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다시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췌 문장을 다시 들춰보지 말고 매끄럽게 핵심 어구를 가지고 글을 완성시켜 보는 연습을 하면은 어떤 창의적인 글쓰기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유의해야 될 점은 이 핵심 어구의 문구 일부를 수정을 할 때 이 내포된 의미가 변하지 않도록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내가 발췌한 문장의 전반적인 내용이 바뀌어서는 안 되죠. 그 문장에 내포된 의미는 그대로 전달할 수 있게끔 하되 나의 글쓰기로 그 핵심 어구를 이용을 해서 나의 글쓰기로 다른 느낌의 글쓰기가 글로 보이게끔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유의할 점은 핵심 어구 사이사이에 문구를 추가를 할 때 이 앞뒤 문맥을 고려해서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문구를 선택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적절한 문구를 선택을 하려면은 어떤 글쓰기 역량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실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겠지만은 이런 적절한 문구를 어떻게 선택할지 참 중요한 거다라는 부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유의사항은 이런 핵심 어구의 조합을 완료한 후에는 이제 원전과 다시 대조를 해봐야겠죠. 내가 이제 발췌한 그 선행연구 논문을 다시 살펴보면서 그 발췌 문장과 대조를 해보면서 이 문장이 내포한 그런 의미가 달라지지는 않았는지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이제 의미는 똑같아야 되는 거죠. 네, 문장의 구성, 단어나 또 뭐 단어를 통해서 구성하는 게 달라질 수는 있을지언정 그 문장에 내포된 의미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라는 점도 이제 유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제가 지금 레벨 3 수준에 맞춰서 핵심 어구를 발췌해내고 이제 추출해내고 그런 핵심 어구를 이용을 해가지고 레벨 3 수준의 글쓰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문장을 요 정도까지요. 이제 2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2개 문장을 이제 제가 레벨 3 수준으로 글쓰기를 새로이 해보는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내용부터 한번 파악해 볼까요? 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행정 이미지는 추상적, 관념적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행동을 좌우하는 큰 힘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한 번 형성된 이미지는 잘 지워지지 않으며 오래가기 때문에 오늘날 대부분의 조직들은 집단이나 개인이 그 조직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제 문장이에요. 음. 여기서는 이제 제가 핵심 어구로 생각하는 애들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행정 이미지, 그 다음에 뭐 추상적 관념적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으나 이거는 조금 부가적인 내용이죠. 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행동을 좌우하는데 뭔가 이 행정 이미지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또 하나 했으니까 또 뭔가가 연결되는 게 있겠죠. 한 번 형성된 이미지, 이 행정 이미지가 한 번 형성이 되고 나면은 잘 지워지지 않으면서 오래 가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잘 지워지지 않으면 버리고 오래 가기 때문에를 핵심 어구로 선택을 했습니다. 어, 잘 지워지지 않으며 오래 가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오래 가기 때문에만 선택을 했을까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잘 보면은 이 문장 전체의 내용을 곱씹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잘 지워지지 않으며 오래 간다라는 부분에서 잘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오래 가는 것을 이제 부연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오래 간다. 이 한 번 형성된 이미지가 오래 간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오래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오래 가기 때문에를 이제 부연 설명하는 정도의 문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래 가기 때문에를 핵심 어구로 저는 이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오늘날 대부분의 조직들은 이건 주어잖아요. 주어니까 핵심 어구로 선택을 해야겠죠. 뭐 행위의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어는 빠뜨리기가 쉽지가 않다. 여기서도 주어이기 때문에 행정 이미지는 그대로 핵심 어구로 가지고 간 거고요. 그리고 얘는 어떨 경우에는 빠질 수는 있는데 왜냐하면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라는 그런 이제 문구가 보이잖아요. 이거 앞에서 이제 뭡니까? 이것의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이 행위의 주체는 집단이나 개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집단이나 개인도 핵심 어구로 꼭 사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니까 이 관심 자체도 중요한 핵심 어구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쉽게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핵심 어구들을 제가 이제
선택을 했는데 그런 선택된 애들이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조금 다르게 표현한 것도 있고 똑같이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행정 이미지는 똑같이 표현을 했죠. 그리고 행동을 좌우하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동을 좌지우지하는 이라고 이렇게 좀 바꿨어요. 이것은 레벨 2 수준에서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똑같이 쓰게 되면은 이제 표절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표절 검사를 하면 똑같은 문구를 제가 그대로 옮겨 썼을 경우에는 표절로 다 잡혀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좌우는 좌지우지의 준말이잖아요. 그러면은 느린 말로 쓰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바꿔쓰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환원하기요. 말 바꿔쓰기, 환원하기. 레벨 2 강의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요. 그럼 이런 것을 레벨 3 글쓰기를 할 때도 일정 부분 레벨 2의 기법을 활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 형성된 이미지는 그런 의미에서 일단 한 번이란 말은 일단 이렇게 바꿨고 형성된 이미지라는 것을 달리 바꾸면 내용 전체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형성된 이미지는 그대로 가지고 와야 된다라는 거고요. 오래 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오랫동안 지속됨으로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핵심 어구를 제가 선택은 했지만 조금 바꿔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대부분의 조직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대사회의 조직들은 대체로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죠. 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장을 이제 새로 조합을 하는 거예요. 이런 핵심 어구를 가지고 조합을 하는데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처음에 제가 이 문장, 두 개의 문장을 읽을 때 이 문장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을 하셨을 건데 제가 이렇게 레벨 3 수준의 글쓰기를 해서 바꾼 문장이 내용이 달라졌는지 동일한지 한번 그것도 생각해 보시면서 제가 변화시킨 문장을 한번 읽어볼 테니 한번 따라와서 판단해 보십시오. 자, 행정 이미지는 행동을 좌지우지하는데 크게 관여하는데 일단 형성된 이미지는 오랫동안 지속이 되므로 현대사회의 조직들은 대체로 대중에 의해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 라고 썼습니다. 내용이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서로 비교해 보시면은 이 두 개의 이제 글을 비교해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된 핵심 어구 사이에 이제 연결되는 문장들, 이제 문구들이 있죠. 이걸 윤활유가 되게끔 부드럽게 연결이 되게끔 내가 이렇게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행정 이미지는 추상적 관념적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행동을 좌우하는 큰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걸 저는 줄여서 이렇게 요 정도로만 표현을 한 겁니다. 추상적 관념적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으나 이 말은 그냥 빼버린 겁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을 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죠? 행동을 좌우하는데 이제 큰 힘을 갖고 있다라는 데 저는 주목을 한 거죠. 그래서 행정 이미지라는 것은 행동을 좌지우지하는데 크게 관여하는데 그래서 관여라는 이런 단어를 새로이 이제 제가 삽입을 시킨 겁니다. 그렇다고 이 의미가 달라졌습니까? 달라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하나의 문장으로 끝난 말을 저는 연결을 시켰어요. 뒤에 있는 이제 문장에 있는 내용과 연결을 시켰어요.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좀 창의적인 생각을 해서 글쓰기를 하면은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실습을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돌려보면서 제가 지금 빠르게 설명을 드리기는 했지만 이 문장을 가지고 이 글을 가지고 한번 실습을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 다르게 바꿀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핵심 어구가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식으로든 핵심 어구를 찾아내서 그런 것을 선택을 한 뒤에 이런 것들을 조합시켜서 이제 글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레벨 3 수준의 글쓰기의 이제 목표가 되는 거예요. 대신에 똑같이 쓰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내가 이해한 방식대로 나의 글쓰기 의 어떤 이제 그 습관을 반영을 해서 글쓰기를 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쓰는 어떤 특별한 자주 쓰는 단어들이 또 있잖아요. 뭐 저는 관여 이런 단어 잘 쓰는 편이거든요. 지속된다 이런 말도 이런 단어도 자주 사용하는 편이에요. 이런 이제 개개인마다 자기가 자주 쓰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 단어들로 바꾸기를 하는 게 내 글로 표현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시스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시문은 이런 겁니다. 이제 여기 더욱이 앞에까지니까 문장이 두 개 문장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도. 자, 한번 예시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는 빼놓고 많은 학자들은 특수 체육을 여러 가지 다른 철학적 관점에 따라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특수 체육은 장애인 또는 장애아를 대상으로 체육 또는 신체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이며 이를 위하여 교차 학문적 지식 기반으로 특수 체육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개의 문장이. 자, 그것을 저는 여기서 이제 핵심 어구를 어떻게 뽑아냈냐면 얘는 주어니까 핵심 어구를 써야겠죠. 뭐 어떤 이런 서술어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게 주어잖아요. 그러니까 주어를 빼먹으면은 말이 뭐 문장이 안 되니까 주어는 당연히 핵심 어구로 포함을 시켰어요. 그리고 뭔가 정의를 하는데 어떤 정의를 해요? 다른 철학적 관점에 따라 정의를 하죠. 그 정의하는 대상은 뭐죠? 특수체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핵심 어구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서는 공통적으로 특수체육이라는 말은 또 반복되니까 뭐 두 번째 문장에서는 핵심 어구로 보지 않아도 되겠죠. 두 번째 문장을 연결을 할 때 특수체육을 앞에 썼으면은 뭐 이걸 가지고 지시어 같은 걸 이용해서 뭐 이것은 뭐 이런 식으로 그것은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얘를 지칭하면 되기 때문에 핵심어구로 꼭 선택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아무튼 이 특수체육의 정의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장애인 또는 장애아를 대상으로 체육 또는 신체 활동을 제공하는 것 얘는 뺄 수가 없는 그런 이제 문구가 되는 거잖아요. 정의이기 때문에 특수체육의 정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다 지금 동그라미를 친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이 이제 뭐 지배적이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학자들의 생각인 거죠. 그래서 지배적이라는 말, 공통적이라는 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같은 말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이 문장 내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사전적 의미는 다르죠. 이제 사전적 정의는 지배적이다라는 말과 공통적이다라는 말은 다른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문장 내에서는 거의 이제 유사한 의미로 이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를 핵심 어구로 선택을 하면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특수체육이 갖는 정의를 위해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뭐 학계에서는 교차 학문적 지식 기반으로 특수체육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을 마지막에 이제 저자가 그 내용을 정리를 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제가 볼 때는 교차 학문적 지식 기반을 갖고 있구나 특수체육이. 그래서 교차 학문적 지식 기반을 핵심 어구로 저는 선택을 한 겁니다. 자, 그런 핵심 어구로 선택을 한 것을 제가 이제 새로이 문장을 조합을 할 때, 여기 빨간색으로 친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쭉 한번 연결을 시킨 거예요. 연결시킨 걸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자, 특수체육은 학자들마다 다양한 철학적 관점에 입각해 정의되고 있지만
장애인이나 장애아에게 체육이나 신체 활동을 제공하는 것으로 통상 정의가 된다. 이러한 특수체육은 다학제적 지식을 토대로 조망되는 개념이다. 뭔가 내용은 똑같은데 뭔가 다른 표현을 쓰니까 아주 색달라 보이죠. 뭐 처음 이런 이제 글쓰기를 접하시는 분들은 신기해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저한테 이제 컨설팅 의뢰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글쓰기를 제가 가르쳐 주고 여기에 맞춰서 이론적 배경을 이제 작성하게 이렇게 이제 트레이닝을 시키는데 그 과정에서 신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아마 여러분도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건데, 처음에는 신기해 보일지 몰라도 자꾸 이렇게 작성하다 보면은, 그리고 익숙해지면은 여러분들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시고, 열심히 연습해 보는 그게 참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리고요. 자, 다시 또 실습의 내용으로 돌아와서 좀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자, 여기 많은 학자들이 이제 특수체육이라는 개념을 아주 다른 철학적 관점에 따라 정의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문장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걸 이제 연결을 시키는데 요렇게까지 여기까지 이제 쓴 겁니다, 제가. 특수체육이라는 것은 뭐 많은 학자들이 다른 철학적 관점에 따라 정의한댔잖아요.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학자들마다 다양한 철학적 관점으로 정의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을 이제 추가시킨 거죠. 어떤 관점에 입각해서라고 이제 제가 윤활유를 뿌린 겁니다, 여기다가. 그리고 이런 관점에 입각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뭐, 하지만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 문장이 이제 이어지는데, 저는 첫 번째 문장을, 이렇게 이제 그 문장으로 그냥 끝내지 않고요. 이제 다음 문장과 연결을 시킨 거죠. 연결 어미를 이용을 해서 연결을 시켜가지고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문장, 긴 문장은 쪼개서 이제 다른 문장을 하나 더 추가를 시킨 거고요. 그런 식으로 좀 문장의 구조를 새로 배치시키는 형태도 이런 레벨 3 수준의 글쓰기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런 스킬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난 뒤 이런 이제 특수체육의 정의와 관련된 내용은 바꿔서는 안 되잖아요. 이제 쓰기는 그대로 써야 되는데 레벨 2 수준에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표절 문장으로 안 잡히게끔 만들려면은 조금씩 뭐 이제 문구를 수정하거나 줄이거나 늘리거나 도치를 시키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장애인 또는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장애인 인하라고 해가지고 수정을 한 겁니다. 또는은 인하로 바꾼 거죠. 그리고 장애아를 대상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장애아에게라고 줄여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체육 또는 신체 활동을 체육이나 신체 활동을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제공하는 것은 뭐 바꾸기에 좀 뭐 곤란하니까 그냥 그대로 쓴 거고요. 이렇게 해서 공통적으로 지배적이며 이런 말은 뭐죠? 뭐 통상 이렇게 뭐 정의가 된다라고 통상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문장을 새롭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이 저는 새로운 그냥 문장으로 이제 다시 작성을 한 건데요. 아무튼 중요한 핵심 어구는 교차학문적 지식 기반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특수체육이. 그런 지식 기반 하에서 특수체육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문장의 느낌이 나게끔 바꾸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특수체육은이라고 주어를 다시 한번 이제 가져다 썼습니다. 여기에서는 주어가 특수체육 여기 두 번째 문장의 주어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핵심 어구를 선택을 안 했죠. 핵심 어구를 선택을 안 했지만 뭐 이제 이 다학제적 지식과 관련된 기반이 어디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특수체육에서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어를 따온 겁니다. 윤활유처럼 이제 생각하고 이 핵심 어구를 연결시키는
어, 이제 그 중간 지점에 특수체육이라는 것을 가지고 와서 쓴 거죠. 그리고 난 뒤 뭐 교창문적 지식 기반 이런 것은 뭐 다학제적 지식을 토대로 뭐 기반은 토대로로 바꾸면 되고 교창문은 다학제로 보는 거잖아요. 이런 용어를 알고 있다면 단어를 알고 있다면 이제 충분히 이렇게 말을 바꿀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조망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자, 뭐 아무튼 실습을 이제 두 가지 정도의 문장을 가지고 실제로 레벨 3 수준의 글쓰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빵론이 남기는 말이 이렇습니다. 저렇게 어떻게 해? 이렇게 지금 이 강의 영상을 다 시청하시고 난 뒤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제가 레벨 1, 2, 3, 4 이렇게 4단계로 구분을 한 이유는 뭐냐면 1, 2 수준의 글쓰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런 구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레벨 3, 4 수준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지금 알려드린 거예요. 알려드렸는데 쉽지는 않죠. 그렇게 되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 가지 강의 영상을 지금 올려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고 계실 건데 대부분의 영상은 한번 들으면은 아, 맞아. 이렇게 하면 되네. 라고 생각을 하고 실행을 하면 아주 뭡니까? 마술같이 그런 일이 이루어져요. 제가 설명한 대로 금방금방 습득도 되고 따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제가 여러분들께 쉽게 설명하는데 제 이 강의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쉽게 설명을 드리고 누구나 들을 수 있게끔 만들어서 바로 실행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지금 이 강의 영상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강의 영상이든 듣게 되면은 그 강의 영상의 주제에 맞춰서 강의를 다 듣고 나면은 끝까지 들으면요. 이제 제 강의는 좀 길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조금만 듣다가 말면은 뭘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 파악을 못 하잖아요. 끝까지만 들으면은 그렇게 따라 하시면 바로바로 다 돼요.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요. 근데 딱 두 가지 강의 영상은 그렇게 안 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시청하고 계신 이 영상하고요. 그 다음 시청하시게 될 레벨 4 수준의 글쓰기요. 그것은 한번 강의를 들었다고 해서 바로 실현이 되진 않습니다. 마술처럼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래요. 복잡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은 드렸지만 어려운 부분이 많고 이것은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면서 관련된 역량을 축적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할 때 이런 글쓰기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저렇게 하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많이 읽고 많이 써보는 게 답입니다. 다른 답이 없어요. 이 학문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논문 쓰기도 왕도가 없어요. 지름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네, 천천히 그리고 꼼꼼히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과제를 해결하듯이 그렇게 해결해 나가야 나의 글쓰기 역량이라는 것은 축적이 되고 종국에 가서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성이 되고 난 뒤에 뭐 논문 글쓰기를 해가지고 패스가 되면 참 좋은데 그렇게 되기는 아마 힘들 거예요. 저도 제 글쓰기가 완성됐다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 뭐 여러분들은 오죽하시겠어요. 이제 막 그 이제 학위 과정에 들어오셔가지고 공부하면서 어 조만간 수료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그때서 이제 비로소 논문 쓰기를 시작을 하게 될 건데 그 기간이 불과 길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이런 레벨 3, 4 수준의 글쓰기 역량을 갖춘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생각을 하시고 많이 읽고 많이 쓰는 그런 경험을 스스로 쌓아 나가셔야 되고,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도 천천히 그리고 꼼꼼하게 이론적 어, 이론 고찰을 통해서 그 결과를 이론적 배경, 내 논문의 이론적 배경에 담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논문 작성을 해 나가시면은 아마 이 강의를 듣기 전보다는 조금 더 나은 형태로 글쓰기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